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최영용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표문의 내용이 조금 상당히 좀 깁니다. 그리고 PPT 자료도 사실은 조금 많이 있어서 그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고, 오늘은 그것과 연관된 내용을 조금 자연스럽게 빠르게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사실은 작년 2020 세계 한국어 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발표를 맡으신 에바타 선생님께서 계신데요. 그분의 이제 논의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합성 지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 접어로 간주를 하는 부분은 그 계산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성이 있다고 한다면 얻습니다에 해당하는 어미를 접어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이제 통합성 지수, 즉 하나의 의문론적 단어 안에 형태소의 수를 따지는 그런 계산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미로 봐야 되는지 접사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서 비롯해서 그동안 한국어에서 조사 어미를 접어로 간주하는 견해를 1번에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견해들이 서로 모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조사가 접어이고 어미는 접어가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조사를 접어로 보는지 아닌지 그 두 가지 견해는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데 이거는 과연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접어로 간주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접어의 특성, 또 하나는 접어의 유형, 그리고 하나는 접어의 판별 기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과연 접어로 분석될 수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제 특성입니다. 아마 3번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접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론서에서 접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채 2020-23에서 제시된 것인데요. 접어의 특성으로 제시된 이 3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한국어의 경우는 삼라마바사가 없다. 네.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접어의 속성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경우를 결여하게 되는 셈인데 그래도 이제 접어다 이제 이렇게 판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3번에 있는 접어의 특성들은 잘 보시면 접사랑 구별되는 부분도 있고 단어랑 구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제가 발표문에 제시한 것처럼 접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접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사실은 접어가 접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단어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계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학자마다 어떤 것을 접어로 간주하는지 간주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자면 접어를 조금 협소하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접어의 특성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접어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발표문엔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 딕슨에서 정의한 그 접어의 속성 1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15가지의 특성이 그 자체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각각의 또 변인이 있습니다. 패러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미터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어떤 것은 접어이기도 하면서 접어가 아니기도 하다. 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네, 표현까지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접어의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이키 1977은 아마 접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학기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접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종강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좀 미안하다. 왜냐하면 원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접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국어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특별하게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내가 이번에 국어학회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도 거기서 살펴보면 모든 책에서도 네, 쯔이크 1977이 빠짐없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그 이전에 베커나겔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접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쯔이크 1977이 거의 처음 업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1977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오래됐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쯔이크 1977에서 접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단순 접어, 특별 접어, 의존 단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의존 단어라고 해서 의존 단어기 때문에 사실은 접어라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단순 접어하고 특별 접어는 대당하는 자립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접어는 그 분포가 해당하는 자립 단어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순하게 줄어들기만 했다는 뜻이고, 특별 접어는 자립하는 단어가 짝으로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자립하는 것과 분포가 달라서 그야말로 특별한 분포를 보이는 네, 앤더슨의 말에 따르면 특별한 통사론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특별 접어입니다. 단순 접어는 대응하는 자립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포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 단순 접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묶였습니다. 이것을 스펜서하고 루이스에서는 6번에 나타난 것처럼 정리를 해서 대응하는 자립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통사론이 단순하냐 단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눴죠. 이러한 접어 유형은 국내의 접어 논의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지만 적용 가능성도 타진된 바가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조금 자세히 적었는데 네, 그 적용 가능성 타진이 비교적 최근에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령 박제희 2018에서 보면 단위성 의존 명사는 의존 단어, 부정부사 가운데 아는 특별 접어, 못은 단순 접어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비판적인 견해들을 거기다 제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쯔이크 1977에서 단순 접어냐 특별 접어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대응하는 자립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통사론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이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단위성 의존 명사가 의문론적으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마리의 경우를 보면 마리는 조사가 결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 단위성 의존 명사를 쓰이는 경우만 뭐 의존 단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먹다와 못 먹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안은 대응하는 자립 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됐고 그 두 개의 분포는 다르면서 약간 의문론적으로도 축약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 접어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안 먹다와 못 먹다를 두 가지로 나눈 근거 가운데 하나는 의문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것인데요. 제가 의문론은 잘 모릅니다만 못 먹다에서 그 휴지가
밀접해져서 의문 현상이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안 먹다도 역시 그 현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은 GK1977의 접어 유형이 그 이후 논의에서 다시 유형이 다시 재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GK 플럼 1983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의존 단어를 특별 접어에다가 넣었고요. GK1985에서는 특별 접어를 명시적으로 그 의존 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다시 GK1977에 기반해서 접어의 유형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은 역시 타당성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GK1977에서의 접어 유형하고 한국어의 조사 어미가 만약에 접어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에 속할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접어와 특별 접어는 대응하는 자립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대응하는 자립 형식이 없죠. 그러니까 단순 접어도 될 수 없고 특별 접어도 될 수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는 의존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3년, 85년 논의에서는 의존 단어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GK1977에 기반해서 의존 단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접어 유형하고 관련해서 살펴본 것은요, 클라방스 1982하고 1985의 논의인데요. 클라방스 1982에서 사실은 GK1977에 대한 접어 유형 분류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GK 플럼 1983에서 특별 접어의 의존 단어를 포함시키는 이런 분류가 가능해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방스의 일련의 유형론은 GK의 경우가 분포, 즉 통사론에 기반한 접어 유형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위치,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접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어의 유형 분류를 위해서 변인을 이제 5가지로 설정을 한 것이 이제 7번인데요. 접어를 유형 분류하기 위해서 이분적인 것이 있고 이분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칠가나는 이분적이지 않고 다람아는 이제 이분적인 것인데 여기서 우선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접어로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다람아를 보시면 그 경우의 수가 2가지씩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모두 접어의 유형을 8가지로 논리적으로 나누고 실제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접어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어 유형 분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8번에 있는 그런 예문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접어라고 할 때 존 is에서 is가 어퍼스트로피 s로 I like him에서 힘이 임으로 되는 것을 접어라고 합니다만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선행하는 말에 붙고 있으니까 그냥 전접어이죠. 그렇지만 클라방스의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이지어 보이라고 하는 원래 영역을 가졌던 것이 주어에 해당하는 존 쪽으로 붙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치자면 원래 접어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고 I like him 할 때는 이때는 like him이 동사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어의 영역을 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접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그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GK1977의 논의에 따라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접어라면 어떤 접어 유형을 보일까 살펴본 것처럼 클라방스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조사와 어미가 접어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문장에서의 위치만 가지고 접어 유형을 나눴기 때문에 조사하고 어미는 다 그 영역 내부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전접어라고 하는 이런 유형 분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와 어미만 접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부사라든가 아니면 단위성 의존 명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접어의 유형에 넣게 되고 그것들이 정말 접어라고 한다면 한국의 접어 유형은 클라방스의 논의에 따르면 상당히 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의 논의들을 살펴보시면 물론 다른 식의 접어 유형 논의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접어의 기능에 따라서 접어 유형을 나누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에바타 2020의 경우 어미를 접어로 이렇게 간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미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가운데는 어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사는 접어로 보기 어렵고 어미는 접어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따져보면 어떤 문법 범주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범주와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문법 범주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접어나 접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언어에 따라서는 어휘 범주도 역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접어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접어의 유형이 특별히 제시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접어의 판단 기준입니다. 특성은 제가 이미 3과 5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성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접사와 어떤 경우에는 단어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어떤 대상이 접어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이 접어인가 아니면 접사인가, 이것이 접어인가 아니면 단어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쯔이키의 일련의 논의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쯔이키 플럼 1983하고 그 다음에 쯔이키 1985라고 생각이 듭니다. 쯔이키 앤 플럼은 조금 전에 단순 접사와 단순 접어와 특별 접어 그리고 의존 단어를 암시적으로 특별 접어에 넣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고 쯔이키 1985는 이제 단순 접어하고 특별 접어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게 된 그런 업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다 정확하게는 쯔이키 앤 플럼 1983은 접어하고 접사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 그것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걸 판단해 본 논의이고요. 쯔이키 1985는 반대로 접어와 단어의 판단 기준을 제공을 해서 구체적인 예들에 적용을 해본 그런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쯔이키 앤 플럼 1983인데요. 접어와 접사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특성으로 제시된 것은 10번에 제시된 모두 6개의 기준인데 숙주어 선택성, 임의적 빈칸, 형태론적 특이성, 의미론적 특이성, 어휘 통합성 우리가 가설이라고 보통 말하는 어휘 통합성, 그 다음에 접어와 접사의 순서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쯔이키 앤 플럼 1983의 부제가 뭐냐면 잉글리시 not의 그 어퍼스트로피를 써서 n 어퍼스트로피 t가 not에서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접어인지 접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이전의 논의 가운데서는 not에서 줄어든 n 어퍼스트로피 t를 접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에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제가 거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접어의 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접사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쯔이키 앤 플럼 1983은 10의 기준에 따라서 영어의 n 어퍼스트로피 t를 접사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영어의 부정은 접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영어는 접사에 의해서 부정이 실현되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문법 체계에도 반영이 되어야 이것이 이제 타당하다는 그런 논의를 얻을 텐데 거기에도 또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접어와 첨사의 구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첨사라고 해놨습니다만 첨사는 사실은 단어를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3의 논의보다 훨씬 더 그 판단 기준이 세부적이고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도 제시해 놓고 여기 PPT에도 제시를 해놨는데요. 의문론적인 시험, 강세 시험, 접어와 굴절 접사 사이의 유사성을 위한 시험, 네, 그리고 통사적인 시험, 그 다음에 경계 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시험,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발표문에 자세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찌익기 1985에 특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접사, 접어 단어에 대한 찌익키의 인식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유표성 인식인데 인간의 언어 능력에 기반한다면 단어가 가장 무표적이고 그 다음이 접사, 가장 유표적인 단위가 접어라고 간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요소의 범주가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단어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메타적인 인식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요소가 접사나 단어가 아니고 접어라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기준이 있을 때에만 접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기반해서 찌익키 1985에서는 그동안 첨사로 다루어졌던 독일어, 츠라우, 히다차, 웰시, 그 다음에 영어의 담화 표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이 접어인지를 따져보았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독일어의 대화 첨사는 부사로, 츠라우에 있는 것들은 이것도 역시 접어로 보기는 어렵고 히다차에 해당하는 것들은 축약이 일어날 때 단순 접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고 마지막으로 영어에서의 첨사 혹은 담화 첨사, 감탄사 등으로 불러온 것들도 접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동안 이제 첨사라고 얘기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단어로 판정을 했고 접어로 판정한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첨사의 접어성인데요. 우리 목표는 사실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접어인가 하는 것인데 바깥에서 이렇게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접어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헌을 살펴보다가 일본어 첨사의 접어성을 판단한 그런 논문을 하나 찾아서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조사나 어미의 접어성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제 따로 절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벤스 1993인데요. 사실은 벤스는 일본어 이제 의문론을 저술한 그런 학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일본어의 첨사는 접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벤스 1993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내용을 다 읽기는 어려운데요. 10번의 기준, 그 다음에 12번의 기준. 10번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사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12번에 있는 것은 첨사인지 단어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상당히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접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도 역시 접어의 속성을 가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접어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일본의 첨사는 단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본의 첨사를 접어로 간주했던 벤스 1987의 견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앞에서의 논의에서 사실은 일종의 답정너 같은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긴 한데요.
한국어 그러면 이제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앞에서에 나와 있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접어인지 아니면 네, 접사인지 혹은 단어인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10번에 있는 것이 접사와의 구별,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것이 첨사와의 구별인데 조사하고에 관련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어의 경우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사로 간주하기는 네, 어렵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접사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접어다, 네, 그건 아니고요. 12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12번에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의문론적인 기준에 따른 것은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를 접어로 간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접어 판단 기준이 의문론적인 자립성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이성이라든가 통사론적인 어떤 특성, 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살펴보면 네, 조사를 역시 네, 접어로 판단하기는 네,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저의 네, 생각입니다. 어미의 접어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미는 조사보다는 확실히 더 접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의 어미를 접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속성이 결정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10번에 있는 그 접사와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12번에 제시되어 있는 접어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어미도 역시 접사는 아닌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어로 이렇게 판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있는 말을 조금 말씀드리고 발표를 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접어의 특성, 그 다음에 접어의 유형, 접어의 판단 기준 세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는 한국어의 조사 어미를 접어로 간주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접어의 특성을 가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접어로 판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게 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본고의 결과를 적절히 해석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조금 필요한데요. 네, 쯔이키 1994의 언급을 보면 네, 접어라는 말은 우산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접어의 속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접어를 하나의 범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시각은 스펜서 앤 루인스 2012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론적인 측면에서 접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접어로 인정되고 형태론적인 거나 통사론적인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남는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접어를 만약에 접사도 아니고 단어도 만약에 아닌 그런 식으로 접어를 접근한다면 사실은 접어의 품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묶은 것이기 때문에 단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접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동사류라든가 로망스 언어나 슬라브 언어 등에서 나타나는 대명사 접어에 한정이 되고 발표문에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접어가 품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어찌 보면 접어를 단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기반 논의들에서 보면 패러다임, 즉 WP 이론에 근거해서 구적 접사로 다루려는 견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교차어인 한국어에서는 IA나 IP 모델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구적 접사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만약에 구적 접사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접어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네, 단어로 간주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단어는 그러니까 단어긴 단어인데
자립 단어가 아닌 의존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 것도 자립 형태소가 있고 의존 형태소가 있는 것처럼 단어를 꼭 자립한 형식에 한정하게 되면 의존적인 형식을 가지는 것을 이거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단어도 의존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접어라고 하는 것에 기대지 않아도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의 특성을 밝히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제 논의의 결론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